1971년 11월 24일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나타났죠. 그는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범죄의 단서는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과연 살아남았을까요?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오후 2시 비행기 한 대가 시애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천천히 공항 내부로 걸어 들어왔죠. 키 178cm, 깔끔한 검정색 정장과 흰 셔츠, 짙은 색 넥타이, 한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죠. 그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의 티켓을 요청합니다. 행선지는 시애틀, 그리고 편도 티켓이었죠. 그로부터 오후 2시 50분 305편 비행기가 탑승을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탑승권을 확인한 후 조용히 기내로 들어섰죠. 그의 좌석은 18시, 원래는 통로 쪽이었지만 그는 곧 창가 자리로 이동합니다. 기내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승무원이 다가오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버번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륙 후 몇 분 뒤 그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순항을 시작한 순간 한 승무원이 그의 좌석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 장의 메모를 건네죠. 승무원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메모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모를 펼쳐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가방에는 폭탄이 있다. 조용히 내 말을 따라라. 승무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내 옆으로 와요. 직접 보여주지. 승무원은 조심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살짝 열어 내부를 보여줬죠. 그 안에는 붉은색 원통형 물체 여러 개와 복잡하게 연결된 전선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폭탄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승무원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쿠퍼는 차분한 목소리로 요구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만 달러가 필요하다. 모두 20달러 지폐로 준비해라. 낙하산 4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면 승객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의 요구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죠.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나 군대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했죠.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쿠퍼의 요구사항이 조종실로 전달되자 기장은 즉시 관제소에 보고했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시애틀을 향해 비행 중이었고 지상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됐죠. 그는 2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1971년과 현재의 물가 차이를 고려하면 쿠퍼가 요구한 20만 달러는 오늘날 가치로 하나로 약 2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는 단순한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쿠퍼는 낙하산 4개를 요구했습니다. 왜 4개였을까요? 혹시라도 승무원을 인질로 삼아 함께 탈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아니면 당국이 일부러 불량 낙하산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는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승객들은 아무런 이상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평소처럼 운항 중이었고 승무원들도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조종실과 FBI는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쿠퍼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불필요한 위협도 감정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리 계획된 일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오후 5시 24분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합니다. 활주로에는 경찰과 FBI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쿠퍼의 요구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쿠퍼는 조종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돔과 낙하산을 가져와. 그리고 이상한 움직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상에서는 그의 요구대로 20만 달러가 준비됐습니다. 현금은 모두 20달러짜리 지폐로 준비되었고
일련 번호가 기록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낙하산 4개도 전달됐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쿠퍼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승객들을 풀어주겠다. 쿠퍼는 약속대로 36명의 승객과 일부 승무원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와 몇 명의 승무원은 남겨둔 채였죠. 일반적인 범죄자였다면 이 지점에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쿠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륙을 원했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향하는 곳은 멕시코. 하지만 그는 조종사에게 또 한 번 지시를 내립니다. 비행기는 1000피트 이하로 낮춰. 그리고 시속 320km로 유지해. 착륙은 하지 마. 가능하면 문을 열어둔 채 가자. 이건 평범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애틀 공항. 연료를 보급한 305편 비행기가 다시 이륙합니다. 이번에는 멕시코를 향한 비행이었지만 누구도 그곳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죠. 쿠퍼는 비행기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장소는 후방 계단이었죠.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동안 조종실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기체 후방에서 압력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등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한 조종사는 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압력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후방 출입구가 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후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죠. 이후 30분 동안 기내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쿠퍼에게 교신을 시도했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죠. 결국 조종사는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새벽 1시 비행기는 네바다주 리노 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죠. FBI와 경찰이 즉시 기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기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후방 출입구는 열려 있었고 좌석에는 버려진 검은 넥타이 한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쿠퍼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쿠퍼가 사라진 직후 FBI는 즉각적인 수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비행기 항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낙하 가능 지역을 예측했죠. 그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워싱턴주 남서부의 울창한 산림지대, 거친 지형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군대와 경찰, 그리고 특수부대까지 동원됐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심지어 그의 낙하산조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쿠퍼는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년 동안 쿠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던 1980년 한 소년이 컬럼비아 강둑에서 놀다가 이상한 꾸러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낡고 바랜 $20 지폐 다발이었습니다. 곧 FBI가 출동했고 감식 결과 이 돈은 쿠퍼가 몸값으로 받은 $20만 중 일부였죠. 지폐의 일련 번호가 FBI가 기록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마치 일부러 묻어둔 것처럼 땅속 깊이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돈을 숨긴 것일까요? 아니면 강물이 이곳까지 흘러온 것일까요? 컬럼비아 강에서 발견된 돈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시신도 나머지 돈도 심지어 낙하산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컬럼비아 강에서 돈이 발견된 이후 FBI는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추락해서 사망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FBI는 전문가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쿠퍼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에서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뒤 낙하 실험을 반복했죠.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류의 흐름, 지형의 변화 등 변수가 많았고 낙하 지점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FBI는 쿠퍼와 유사한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실제로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죠. 가장 먼저 지목된 인물은 리처드 플로이드 맥코이였습니다. 그는 쿠퍼와 같은 방식으로 비행기를 납치했고 실제로 체포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FBI는 그를 배제했습니다. 다음 용의자는 전직 군 조종사 로버트 렉스트라. 그는 쿠퍼와 나이, 외모, 군 경력까지 유사했으며
가족들에게 내가 쿠퍼다라는 말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한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된 케네스 크리스텐슨. 그는 승무원 출신으로 쿠퍼가 범행을 저지른 항공사에서 근무했으며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FBI는 그가 쿠퍼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용의자들이 배제되었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1971년 이후 DB 쿠퍼 사건은 수많은 미스터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쿠퍼의 정체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책들이 출판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했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쿠퍼가 살아남아 조용히 숨어 살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DB 쿠퍼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6년 FBI는 공식적으로 DB 쿠퍼 사건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45년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잊혀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쿠퍼의 정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그가 어디에 있을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건은 FBI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미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납치 후 사라진 남자 DB 쿠퍼. 그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추락해 생을 마감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탈출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렇듯 DB 쿠퍼에 대한 미스테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심야의 기록입니다.